네,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으로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한편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일정 중에 이 해병대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실체적인 진실 또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이 경찰 수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이 외국 출장 중에도 불구하고 이 제2요구권, 좀 거부권을 좀 행사를 했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희들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년 전 당시에 이 수사 결과를 이첩할 때 이 경북경찰청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행동과 상황을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실과 아주 긴밀하게 연락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최근 여러 가지 공수처 수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북경찰청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특검이 진행이 되게 되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정말 뭐 짜고 친 고스톱과 같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시 한번 특검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방 중에 행사하게 됐단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도 충분히 다시 검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방 중에 행사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상황을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제2요구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마 민주당에서 다 예상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21대 국회보다도 더 개혁된 법률을 22대 때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거부권 행사를 예정하고 한 거예요. 21대 국회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거절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치적 중립성이 더 악화된 법을 제출했어요. 원래 21대에서는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2대 때 제출된 법률은 아예 변협에서 추천한 절차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민주당 한 사람, 비교섭 단체 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서 대통령한테 선택을 해라. 선택하지 않으면은 3일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정치적 중에서 완전히 후퇴된 이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었고, 그리고 이 법안에 이 조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금 이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소 취소권을 이 특검에 부여를 했어요. 공소 취소는 원래 그걸 공소를 제기한 곳에서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공소 취소를 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검찰의 공소 취소권은 기소를 제기한 그 검찰청의 검사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검은 그 기소 제기한 곳이 아니잖아요. 기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공소 취소권까지 줬습니다. 이런 여러 조항들이 법률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제2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법안 상정 시점이죠. 재표결 시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여당의 전당대회 시기 등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당의 이탈표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이 최혜병 어머님의 최근에 편지도 있었습니다만 일주기 전에 이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라는 국회와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저희들은 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도 한번 열어놓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한번 좀 전향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 특검법을 논의할 뭐 전 필요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권 내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좀 주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여러 부분을 열어놓고 여야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 입장에서 좀 언제쯤 법안을 상정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저희들은 뭐 야당이 언제 상정할지까지 뭐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언제 상정하더라도 이 법률을 가지고 재의결한다 그러면은 저는 통과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 하반기 마지막에 이태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때 일방적으로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를 좀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상혁 의원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추천 특검이든지 아니면 애초에 변협이 4명 추천하고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고른 절차를 생략하면은 제3자 추천 특검이거든요. 그게 변협에서 바로 예, 예. 대통령께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방식 또는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야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응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상혁 의원 같이 양식 있는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예. 지도부에서는 저는 응하지 않을 걸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부에서는 이걸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예. 과연 그 현재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저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오히려 전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부적인 내용들은 상당 부분 뭐 논의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이 특검 자체에 대해서 아예 논의하거나 또 이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거꾸로라고 보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정말로 통과시킬 의지가 있으면은 지난 21대 국회 때 논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22대 때 오히려 21대 때 문제됐던 거를 완화된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개혁된 우리 입장에서는 더 정치적 충돌이 개혁된 법률을 내놨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예 여당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 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 이 와중에 지금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해달라라는 이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오는 19일과 26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는 위법이다, 원천 무효다. 이걸 만약에 추진하게 될 경우 출석을 또 강요하게 될 경우 무고죄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라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외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50청문회처럼 이런 청문회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자 여러 가지 지금 뭐 과방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이 탄핵 관련된 청문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탄핵을 바로 처리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130만이나 되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주셨다면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가 우리 민심을 겸허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한편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그냥 장외의 공방만이 아니라 정말 국회에서 국민들의 이런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해명들을 들어보는 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 또 국회 상임위 중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까지도 채택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탄핵 청원 이 청문회는 법적인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 일단 탄핵을 하려면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문 사유로 든 사유는 뭐냐면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9.19 합의 파기, 그다음에 또 강제징용 관련된 거, 후쿠시마 관련 이런 거예요. 자, 이 중에서 해병대원 외압 사건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건 특검도 지금 논의가 지금 아직 덜 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의혹만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령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직무 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죠.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지금 탄핵 사유로 들고 그래서 청문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청문회를 받는다. 이거는 법률상으로 대단히 잘못돼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9.19 합의 파기나 강제징용 관련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법률이나 헌법 위반된 사항이 없어요. 이런 걸 사유를 가지고 이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자, 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아주 두 가지 원칙이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이 중에서 제도적 자제라는 것은 어떤 기관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있는 그대로 행사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지금 탄핵을 할 수 있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수당이 민주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탄핵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그게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도 140만의 탄핵 청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10만 이상의 국회 또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절차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 정말로 이 탄핵이 대통령이 탄핵할 수 있는 그런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탄핵을 추진하셔야죠. 탄핵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걸 활용을 해서 망신 주기 하고 이렇게 제도를 이용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도적 자제가 아니라 제도적 불능을 만들었던 거죠. 과거 이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국회에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들, 헌법적 또 국민적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많이 국민들께서 결단해 주신 권한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초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또 지금 박형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왔던 것 같은 내용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는 그런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국민들과 함께 국회라고 하는 제도적인 공간 안에서 의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쟁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는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형수 의원님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하실 것이 아니라 제도의 틀 안에서 함께 논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 이것이 저는 제대로 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예,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지난번 해병대원 특검의 입법 청문회 전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그 사단장이 예. 출석한 이 청문회가 과연 그런 청문회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청문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모욕 주고 10분간 퇴정했다가 오라고 하고 말에 토를 단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청문회가 과연 국민들한테 청문회에서의 기능이 이게 참 유익하구나라고 생각할지 이게 무용하구나 정치는 왜 저렇게 하는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청문회였는지 한번 반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이번 이 청문회에 대해서도 지금 불참을 고민한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던데 이 참석과 불참에 대해서 좀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참 저희들 딜레마입니다. 명분이나 논리상으로 보면은 참여를 하면 안 되지요. 불법적인 청문회고 지금 타당하지도 않고 사유 역시도 맞지도 않는 이런 청문회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 지난번과 같은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증인들을 몰아세우고 증인들 편파적으로 인격 모독하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거든요.
이걸 방치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명분이나 논리상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도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할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여하셔야죠. 참여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여야 간사들이 내용 그 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율이 저는 됩니까 지금? 아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저는 올바른 국민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의혹으로만 있던 부분들이 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설명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알겠습니다. 뭐 법사위는 간사까지도 여당 간사까지도 뽑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런 상황에서 뭔 협의가 되겠습니까? 간사를 안 뽑아주고 있는데. 예,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여야 각 당의 전당대회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당 같은 경우에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문자와 관련된 논란으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쭤보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문자 관련 이런 논란으로 지금 이 서로 이게 지금 티격태격 싸우는 이 모습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선에 지금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총선에 대한 패배의 원인은 뭐였고 우리가 앞으로 이걸 극복하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비전이나 철학, 정책을 제시하는 이런 토론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문자가 이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한 이 모습은 정말 대단히 실망스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문자 논란이 지금 전당대회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예. 저는 이걸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아닌 측에 뭐 당연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걸 공개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쪽이 진짜 잘못을 한 것이고 자 내용에 있어서는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문자는 저렇게 보냈지만은 실제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 여러 뜻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반대쪽에서는 그때 이런 문자를 받았으면은 그 조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비대위원 당연히 이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상존하는데 저는 두 번째 의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당시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주변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문자를 계기로 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본인은 이렇게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이 총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유리하게 총선을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이 문자를 가지고 아니 뭐 영국에서 이렇게 문자를 나한테 김건희 여사 보냈는데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사과를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첫 토론회에서 좀 누가 승기를 잡았다고 보세요? 토론회 자체를 아마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박형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문자가 온 언론 또 국민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문자 전체 내용을 보고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에 많이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주 깊은 오랫동안 인연을 가지고 있었고 수백 번의 카톡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을 정도의 깊은 관계였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저는 이 사과를 안 한다라는 취지로 읽혀지거든요. 아마 사과를 하려고 했었으면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사과를 했겠죠. 이렇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는 자체가 저는 사과를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근거와 논거를 삼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저는 문자를 보면서 좀 읽혀졌고요. 또 한편으로 저는 아까 좀 전에 탄핵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뭐 이런 얘기를 문자 내용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장관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뭐 비슷한 취지의 언론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먼저 이 문자 내용을 그런 걸 보낸 걸 보면 이 댓글팀이 혹시나 선거 전후로 실존한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번 탄핵 청문회에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또 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VIP 9명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저는 이번 문자뿐만 아니라 이런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번 탄핵 청문 과정 속에서 다 밝혀져야 되는 사항들. 왜냐? 이것이 바로 당무 개입 또는 권력의 사유화 현상. 예전에 국정농단 때 우리가 봤던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댓글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하실 말씀이 있는가요?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문제된 것이 어딥니까? 그리고 이 문자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하고 박상익 의원하고 읽는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자, 일단 댓글팀도 댓글팀을 뭐 했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문자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자 내용으로만 보면은 일단은 김건희 여사는 사과 쪽에 무게가 있어요. 이 문자 내용으로만 보면은. 다만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과했을 때 이런 지지율 떨어진 역풍이 있는데 이게 참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지만은 전체 내용으로 사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그렇게 읽지 않은 것은 문자 내용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플러스 주변의 사람들이 당시에 사과하지 않겠다.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문자를 그런 의도로 안 받아들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오히려 더 그렇게 해서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는 나한테 이렇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왔다. 그럼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총선에 도움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는 잠시 뒤에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어떤 출마 선언을 하게 될지를 지켜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당원존에서 하게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 민생을 좀 강조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나오는 것 때문에 일부러 조금 약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키포인트냐 이렇게 얘기를 좀 물어봤더니 네. 다른 좀 정치적인 뭐 대립적인 이야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민생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들이 많아서 이런 민생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인 화두로 하겠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고요.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당 대표만을 이번에 출마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권을 좀 준비하는 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국민들과 함께 설득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민생과 경제 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본인이 이끌어가겠다 이런 화두를 좀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예, 취재를 해오셨다고 하니까요. 민생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일 겁니다. 이 전략을 내세우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당대표에 다시 출마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하듯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뭐 10월 달에 이제 선고가 두 건이 예정돼 있고 앞으로 줄줄이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할 텐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언론에서도 관심이 멀어지고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먹고 사는 문제를 시작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정치의 책무이며 경제가 곧 민생이다라면서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두 분께 좀 어떻게 들었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여쭤보죠. 뭐 제가 스포일링한 건 아니고요. 뭐 관계자의 말이나 또 뭐 제가 생각하는 예측하고 아주 부합하는 뭐 말씀이셨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뭐 저도 당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뭐 가까이서 봤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항상 이 문제를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떻게 국회와 정치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평소에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과거에도 없었던 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을 주셨단 말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출마에 이번 의의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 다가올 또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겠다.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는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의 저성장, 가계부채 이런 것으로부터 탈출하고 다시 한번 혁신성장. 즉 무엇을 먹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것인가 이 저출생의 시대에 이런 문제와 관련된 자기 소신과 비전을 보여주는 전 이번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출마 선언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었는데 어떻게 보셨고 좀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민생과 경제를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 지금 총선 민심을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대표 다시 출마해서 정권 교체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독주를 한다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 견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자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 지금 막중한 책임이 있고 새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회도 그렇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가 논의한 입법 청문회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정쟁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이거 당대표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여러 지금 비판이 있지만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은 재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집니다. 민주당 의원부터 관심이 멀어집니다. 여론도 멀어질 것이고 언론도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연기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이 재판들을 연기를 해서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끌고 가는 재판을 연기하고 끌고 가는 여기에는 재판부에 대한 실제적인 그 영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론의 관심을 놓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지금 당대표에 다시 출마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